영화 건국전쟁에 대한 흥행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앞서 제가 진중권 교수의 건국전쟁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는 유독 좌파들의 영화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우파 진영에서 내놓은 영화에 대해서는 그토록 모질게 비판하는 이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의 비평의 진정성도 의심이 됩니다. 또 진중권 같은 계열에 있는 S.모 역사선생도 건국전쟁을 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부분 사실의 나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엉터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 영화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좋은 면만을 그린 편파적인 다큐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H모 역사선생처럼 일방적으로 이승만의 모든 점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우기지는 않고 나름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점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근세사란 전체적인 서사에 비추어 보면 그런 사실의 나열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런 비판에 대해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건국전쟁은 감독 말대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는 오로지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기획한 다큐라고 한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적인 면을 영화에서 부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부분 모두 사실의 나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렸다라는 평가는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내리는 평가일 따름이다 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근세사를 민족과 반민족의 투쟁의 역사로 보는 민족사관 내지 민중사관의 잣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아예 반민족 계열의 인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했어도 그는 전체적인 서사에서는 부정적인 캐릭터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런 민중사관의 잣대로 이승만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을 반민족주의자로 분류하는 근거 자체가 아주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몇몇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엄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이나 사회주의 계열 혹은 왕정복고를 꾀하기보다 독립국가의 정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생각은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승만 초대 임정 대통령으로서의 외교적 통일 노선이 추구한 정체와 일치하니까요. 이승만의 당시 이런 노선은 미래를 내다본 지극히 당연한 해안이었지만 민족 중심의 민중사관의 관점에서는 매우 반민족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런 해석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계급투쟁적 역사발전 논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중사관의 관점에서 이승만을 평가하는 잣대는 솔직히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를 무산시킨 일을 두고도 이승만에 대해서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반민특위는 그 방향이 매우 불손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단 일정기의 친일 행위를 어느 선까지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부터 매우 애매했고 이런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도 초대 내각에는 친일 행위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되었던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당시 북한 김일성은 말로는 친일 청산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공산당 노선을 지지한
친일 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한에서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친일 행위자로 보지만 북한으로 넘어갔던 무용가 최승희는 안익태보다 더한 부역 행위들이 있었지만 김일성은 그녀를 북한 정권에서 중용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반민특위 활동이 너무 과도하게 흐르면서 좌익들이 준동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정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반민특위를 중단시켰는데요. 당시의 현실에서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은 구국의 관점에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사관의 관점에서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행위를 반민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여순 반란이나 제주 4.3 사태 그리고 6.25 당시 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따른 것에서 이승만의 책임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당시에 좌익과 공산 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공산화에 대한 위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강경 진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철저한 반공 사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북한 공산당의 그 무력 도발에 대한 전쟁 억제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안녕과 번영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할 실정으로 3.15 부정선거의 경우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이승만은 자신이 3.15 부정선거를 기획하거나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당시 국무회의 자료 등에서 너무도 명백합니다. 영화에서도 맨 처음 이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자행하지 않았지만 그는 참모들의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했고 바로 그 책임을 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자신의 참모들의 죄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독재자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결국 민중사관적 관점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근대적 입헌주의와 시민사회로서의 국가중심 사관에서 보면 이승만은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주의로서의 그 정체로 국가를 건국한 국부 칭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한미동맹과 농지개혁 그리고 자원이 빈약한 한반도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입국을 목표로 한 그의 정책들은 결국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가 되었고 국가 번영의 밑거름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비난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4.19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승만 정권을 깎아내린 점이 없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건국의 주역으로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지난 21세기에 갑자기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돌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987 체제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전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진지전 전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어떤 까닭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1987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민주화 물결을 타고 있던 남한의 정세를 간파한 북한은 대남 전략을 기존의 무력을 사용하던 전략에서 진지전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무장공비 침투 같은 또 테러 같은 그런 대남 전략을 180도 바꾸어서 남한 내의 종북 세력을 사회 각계각층에 키우면서 압력하게 한 문화 침투 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이전에 한국을 지배하는 4가지 혼동이라는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1986년에 동독의 수상 호네크가 김일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왔어요. 그때 그 회동한 내용이 독일 통일 후에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 당시 평양을 방문한 호네크가 김일성에게 남한의 민주화 운동이 앞으로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자 김일성이 그 호네크에게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한의 민주화 운동은 오히려 대남 전략의 호기가 될 수 있다고요. 이후 실제로 1990년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과거와 다르게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연방제니 남북연합이니 하는 그 남북 간 협상들이 시도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바람을 타고 북한은 남한 내의 종북 인사들을 양성하는 온갖 공작이 실시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문민정부 이후부터 활발히 남북 왕래가 이루어지고 남한 내의 유력 인사들의 북한 방문이 본물을 이루고 언론계나 학계 그리고 정치인들이 뻔질나게 북한을 드나들면서 아마도 그들의 갖가지 전략에 약점 잡힌 남한의 유력 인사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본 사상적 토대가 바로 역사 인식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항일 민족 독립 세력이라는 명분이었죠. 때문에 이런 종북 세력의 마인드를 지배하는 기본 역사 인식이 바로 민중사관적 관점의 토대로 삼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계급투쟁 방식, 그러니까 민족 세력이냐 반민족 세력이냐 하는 흑백 논리적인 선동구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어서 북한이야말로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적 국가임을 내세우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건국의 주역을 악마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느닷없이 이승만을 격화시키는 작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은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미디어, 영화 같은 이런 문화계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좌편향된 전근대적 민족의식으로 광범위하게 가스라이팅 시켜온 것이 이 현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온 셈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건국전쟁이란 다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좌편향 이념의 선전선동으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